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미국이 정말 뭐 외계인을 하나 또 잡아왔는지 정말 어마어마한 무기를 개발한다 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미국 1600km 사정거리의 초장거리 대포를 개발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발되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 또 개발되면 어떤 기술로 이런 것들을 개발할까라는 예상, 그리고 이걸 개발하면 여기에 뭐 동아시아에 배치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것들의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크 에스퍼 미 육군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은 뭐 육해공군이 다 또 장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있고 육군 장관, 해군 장관, 공군 장관이 있어요. 미 육군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 육군은 사거리 1600km의 슈퍼건을 개발 중이며 남중국해와 대만 섬에서 운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표는 중국이다 이 말이겠죠. 중국이 미 해군의 남중국해 진입을 막을 경우 슈퍼건을 설치해 적의 해상 전력을 격파함으로써 봉쇄를 뚫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창칼 관계에 있으며 중국의 칼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이 또 창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미 육군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것들 보면 결국은 목표는 중국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남중국해에서 지금 서사군도, 남사군도 이런 곳에서 중국이 서사군도를 불법 강점해서 베트남을 쫓아내고, 또 남사군도 지역에다가 산호초 지역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자기네들의 인공섬을 만들어서 영토로 선포하고 또 영해를 선포하고, 그리고 이 남중국해 전체를 내해로 선포를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기에 미국이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영국도 부르고 또 일본도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항행의 자유, 전 세계는 그 영해를 제외하고 전부 항해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런데 여기는 니들 영해가 아니다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하고 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국이 뚱펑 26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개발해서 미국도 날려버리겠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미국이 이제 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니들 함대를 대만 섬에서 그냥 공격해가지고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포탄을 지금 대포를 만들고 있다. 웃기지 마.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어떻게 포탄이 1600km를 날아간다는 겁니까? 자, 슈퍼건이란 뭐냐? 옛날에 2차 대전 때 이런 게 있었어요. 개념이 뭐냐면은, 자, 이거 보십시오. 구스타프라고 하는 포인데요. 열차포입니다. 이거를 독일이 개발을 했는데, 개발 시기는 1940년도입니다. 개발 목적은 프랑스의 마지노선을 공격하기 위해서 개발했는데, 프랑스의 마지노선이 독일의 벨기에를 통해서 우회한 그런 구데리안의 전격 기동전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마지노선에서는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열차포니까 열차에 싣고 저기 또 동쪽으로 가가지고 세바스토폴 함락작전, 즉 크림반도의 우크라이나 세바스토폴이 이 당시 러시아군의 흑해함대의 본거지였습니다. 그 길을 점령하는 데 쓰려고 했는데 거기도 또 너무 쉽게 함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에 크게 활약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포를 하나 운용하는데 운용인원이 3,000명, 그리고 구경은 800mm, 즉 이 포탄의 구경이 80cm란 말입니다. 80cm 한 이 정도 되겠죠. 한 이 정도 되는 게 포탄 구경입니다. 이런 게 이제 날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포신 길이가 무려 32.5m, 그리고 이 포의 중량이 1350톤 그랬는데 이 1940년도 당시에는 기술력이 약했기 때문에 사정거리는 우리 지금 현재의 K9 자주포보다 약간 긴 47km를 날아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최초의 슈퍼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빅바벨론이라는 겁니다. 빅바벨론. 개발 시기는 1960년대인데 제조는 미국의 제랄드 불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개념은 만들어 놓고 개발을 못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가 미국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다음에는 사실은 자기 돈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던 중에 후세인이 이라크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세인이 이 사람을 스카웃합니다. 1987년도에 이 사람을 스카웃해서 이라크로 데려고 가요. 그래서 만들자. 내가 돈 다 대줄 테니까 만들자. 해서 이 사람이 이것을 이라크에서 만들었어요. 만드는 중에 1990년도에 아마도 이스라엘의 모사드로 추정되는 그런 세력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뭐 여하튼 암살당했습니다. 1990년도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암살의 주체는 이스라엘의 모사드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죠. 이제 이 빅바벨론의 구경은 아까 독일의 구스타프보다 더 큽니다. 구경이 무려 1m입니다. 1000mm죠. 그러니까 1m죠. 1m면 한 이 정도 되나요? 한 1m. 포탄이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신 길이는 아까 그 구스타프가 32.5m인데 이 빅바벨론의 포신 길이는 무려 156m입니다. 포신이 길면 길수록 이제 멀리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56m가 이 빅바벨론의 포신 길이, 포탄의 구경은 1m, 1m짜리 포탄을 156m짜리 포신에다 집어넣고 쏘는 거예요. 총 중량은 2100톤, 포신 무게만 1655톤,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게 추정 사정 거리는 한 750km 이상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왜 그러냐? 여기 이제 가로치고 제가 또 베이비 바벨론이라고 적어놨어요. 이 베이비 바벨론이 뭐냐? 이 빅 바벨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덩치가 크니까 좀 작은 거 축소형을 만들어서 쐈는데 그 축소형이 750km를 날아간 겁니다. 그걸 이제 베이비 바벨론이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축소형도 750km니까 이 빅 바벨론은 이거보다 더 멀리 날아가겠죠. 그래서 아마도 추정 사정 거리는 750km 이상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나 만들다가 암살당했기 때문에 실전에 배치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어쨌든 역사에 나와 있는 슈퍼건들입니다. 이런 슈퍼건을 21세기에 미국이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이런 빅바벨론 같은 포신 길이만 무려 156m에 이르는 이런 포를 만들까요? 그러지 않겠죠. 뭔가 21세기다운 새로운 기술을 넣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기술들은 레일건 이런 것일 텐데, 그러면은 그 전에 미 육군의 슈퍼건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 요게 미 육군의 지금 뭐 그 개념도예요. 미 육군에 있는 표를 따온 겁니다. 지금 바로 이제 이 근접 지역에서는 여기 있는 팔라딘 자주포 이런 것들 가지고 사정거리 한 30km를 공격하고, 이 팔라딘 자주포의 개량형을 또 신형 자주포를 만들어서 사정거리 한 70km까지 이 자주포로 쓰겠다. 이게 이제 개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정거리 70km짜리 자주포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미 육군의 근접 지역의 어떤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가지고 있는 에이테킴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쓰면서, 그 다음에 더 신형 또 미사일을 만들어서 사정거리를 한 700km까지 늘리자. 또 이게 이제 중심 타격용 그런 전략을 또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러시아도 이런 거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을 또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스멜치라고 하는 러시아제 다련장 로켓입니다. 북한은 그걸 뭐 방사포라고 부르고, 북한에 지금 현재 300mm 방사포가 있어요. 사정거리 210km짜리죠. 그것의 원형 기술이 아마도 이거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많이 합니다. 러시아제 스멜치라고 하는 90km를 날아가는 다련장 로켓, 북한 말로는 방사포. 그리고 이제 지금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 제한 협정이죠. INF. 그 INF에서 미국이 이거 INF 위반이다 라고 하고 있는 익스칸더 미사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 표에는 499m라고 되어 있지만은 미국은 야 너희들 그거 600km 이상 날아가잖아, 이렇게 지금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 바로 그 익스칸더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도 지금 이제 INF 폐기되면 우리도 이 700km까지 미사일을 만들자,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략 지역, 전략 개념, 여기에다가 제가 지난번에 오키나와 이런 곳에 하이마스라고 하는 그 에이테킴스, 즉 MLRS의 축소형이죠. 수송기에 싣고 갈 수 있는 그런 해병대형
그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함선도 공격할 수 있고 여러 임무를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사정거리 한 2250km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하자. 그리고 사정거리 1600km까지는 70km에서 1600km까지는 이 슈퍼건 포탄을 쓰자. 이제 이 개념을 미 육군이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16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포탄은 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겁니다. 레일건 같아요. 레일건. 레일건인데 기존에 미국이 개발하는 레일건도 사실은 1600km는 안 날아갑니다. 여기 이제 미 육군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레일건은 블리처라고 하는 레일건인데 제조산 GAEMS라고 하는 회사고요. 첫 사격은 17년 5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로부터 한 2년 지났죠. 그런데 에너지는 3메가줄입니다. 3메가줄. 그리고 후속형은 10메가줄짜리 레일건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은 마 7 정도의 포구 속도로 포탄이 날아가는데 사정거리는 월등히 앞서지만 전력 소모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전력을 대줄 어떤 육군 차원에서 뭐 이 정도로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그냥 막 쏠 수 있어야 되는데 미 육군이 이 10메가줄 이상의 어떤 에너지를 대줄 수 있는 그런 제너레이터를 실을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력 소모가 극심하다. 그러면서 소형화가 아주 힘들다라는 그런 난관에 봉착을 했습니다. 레일건을 하려면은 전기를 가지고 쏴줘야 되는데 그 전기가 한 10메가와트 정도 되는 전기가 일시에 그냥 한번 집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10메가와트.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럭에 싣고 다니는 10메가와트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걸 이제 더하면 사정거리가 더 길어지겠죠. 미국이 극초음속 포탄, HVP라고 하는 극초음속 포탄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첫 사격은 2016년에 했는데 가격이 저렴해요. 한 5만 달러, 즉 포탄 하나에 한 5,500만 원, 뭐 이 정도 하는데 레일건 대비 사정거리는 떨어지지만 가격이 싸고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이런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레일건에다가 극초음속 포탄을 합하면 이게 사정거리가 더 길어진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미국의 이 슈퍼건 사정거리 1600km는 레일건에 이 극초음속 포탄을 합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문제는 레일건을 쏠 수 있는 전기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전기가. 그래서 미 육군은 플랜 B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난주에 미 육군이 이동식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를 발주했습니다. 이거를 만들 수 있는 회사 입찰해라 라고 발주를 했어요. 여기에 ROC 즉 그 요구 성능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메가와트급 전력 생산이 가능할 것, 그리고 중량은 40톤 미만이며 C-17 수송기를 통해서 수송이 가능할 것, 즉 C-17 수송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3일 이내에 설치하고 7일 이내에 철수 가능할 것, 그리고 작전 환경에서 완벽한 차폐가 가능할 것. 그러니까 이 원자로가 방사능 노출되면 안 되니까 큰일 나잖아요. 해외에 만약에 작전 전개 나가는데 거기서 방사능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서 반미 시위 또 무슨 환경단체들 또 시위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완벽한 차폐가 가능할 것, 이런 것들을 요구 성능으로 해서 지난주에 즉 2019년 1월 달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회사 입찰하라 라고 공고를 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까 다시 돌아가면은 이 레일건이 한 번 쏘는데 한 10메가와트 정도의 전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마침 이게 10메가와트급 전력 생산이 가능한 이동식 원자로를 다른 데도 아니고 미 육군이 발주를 했어요. 그런 것은 결국 이 레일건을 이 이동식 원자로를 통해서 레일건을 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를 가지고 레일건을 쏘는데 그거 가지고도 사정거리가 안 나오니까 아까 극초음속 포탄 그것과 합해서 사정거리를 한 1600km 정도 구현하려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미군이 이렇게 발표한 적은 없어요. 그냥 제가 그렇게 유추를 하는 겁니다. 조각 정보를 가지고.
자, 이제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을 아까 미 육군 장관의 말대로 대만에 배치를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 근데 저희 희망은 대만만 배치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좀 배치하자. 그리고 주일 미군도 있으니까 일본에도 배치해라. 또 일본에 배치했을 경우에는 또 어떨까? 우리나라에 배치했을 때는 어떨까? 그리고 대만에 배치하면 정말로 어떨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사정거리가 1600km가 되니까 만약에 평택에 배치하면 이 정도, 동북 삼성 거의 전역이죠. 그리고 베이징, 그리고 뭐 상하이, 남쪽으로는 상해까지 전 중국의 해안 지역, 그리고 핵심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뭐 대단한 거죠. 우리네 평택에 배치했을 때. 그리고 일본의 뭐 사세보 같은 이 큐슈에 배치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 큐슈에 배치를 하면 그 베이징은 사정거리에 들어오지 않지만 북한 전역, 그리고 이 상하이를 비롯한 동쪽 해안 아주 핵심 지역, 이런 것들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대만에 만약에 배치를 하게 되면 상해, 그리고 산둥성 일부, 그리고 꽝뚱, 홍콩, 이 지역이 중국의 또 경제력이 또 집중된 데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오면서 남중국해 일원이 상당한 부분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남사군도 서사군도 지금 그 미국과 지금 어떤 그 분쟁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동아시아에 이 슈퍼건이 배치가 되면 중국은 거의 이 군함들이 작전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그 중에서도 이 대만, 그리고 일본의 큐슈, 그리고 우리 한국의 평택, 이런 이 세 곳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평택에 배치를 하는 것이 중국이 제일 겁낼 것 같습니다. 왜냐? 중국의 수도가 사정권에 들어오죠. 중국의 경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상해도 사정권에 들어오죠. 그리고 중국의 동해함대, 북해함대, 두 개 함대가 또 사정권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평택에 배치를 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좋아 보인다.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큐슈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우리들의 또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저는 조금 그 카드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네들 지금 슈퍼건 개발하고 있는데, 자, 이 지도 한번 봐라. 일본하고 너희들 친하지만 큐슈에 배치하면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베이징 타격 못 하지 않느냐. 오키나와 배치해도 베이징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평택에 배치하면 봐봐, 베이징, 뭐 심양, 칭다오에는 북해함대, 리순에 있는 또 북해함대, 또 분함대, 그리고 진앙다오에 있는 중국의 잠수함대, 그리고 상해 옆에 있는 닝보에 있는 중국의 동해함대, 전부 타격권에 다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미동맹 유지하자. 이런 카드로 좀 썼으면 좋겠다. 라고 희망을 좀 가져보면서, 뭐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어떤 그 정말 진취적인, 그리고 우리 국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부디 좀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또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는 지렛대로서, 카드로서, 자, 슈퍼건 개발하면은 우리 여기 평택에 배치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방위비 분담금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주한미군 철수, 축소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하자. 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동맹국인 미국이 슈퍼건 개발에 성공하기도 아울러서 같이 바라봅니다. 자, 오늘 미국의 슈퍼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